항원 표출 세포가 외부에 삼양남의 어떤 스프를 캡처해서 쫙 잡아서 이거를 얘는 적이다, 얘는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걸 얘가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APC가 항원을 삼양남 어떤 스프를 항원이 인식해 준 걸 가지고 얘는 뭐예요? APC는 대부분 다 전방 밑에서 최전방에서 뭔가 항원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백혈구 훈련도 시켜주고 일부 이제 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름이 항원 표출세포예요. 항원 표출세포. 안티젠 프리젠팅 셀. 안티젠 프리젠팅 표현해준다, 표출해주는 세포다. 그러니까 모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야 얘가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얘가 도망가면 형님들 모여라 마크로파지 맹캐서 이런 살균 애들이 죽여주시오면서 얘는 저기다 공표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이라는 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 TH1셀한테 이제 전달해줘. TH1셀 전달해줘. 그러면 요 삼양론 요 스프가 이거 안 좋은 거구나. 얘가 이제 서포트. 뭐 누굴 서포트하는 거야? TH1은 살상세포. TH1이 누구한테? 살상세포한테 전달해 줍니다. 살상세포. 여기에도 마찬가지 NK셀 또는 마크로파지. 근데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 살상세포가 이 항원이 적이라고 전달받았어. 그럼 뭐요? 두 번째 또 삼양라면을 똑같은 걸 먹었다. 전달받은 애는 뭐요? 두 번째 먹었을 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삼양라면 스프가 어떤 세포에 싹 들어가려고 그러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격 대상이라고 안 되는 애는 공격 안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삼양라면 먹고 어떤 애는 확 뒤집어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말짱한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양라면에 그 죄를 물을 수가 없고 그 면역세포가 왜 정보 전달을 그따위로 했느냐 그런 거죠. 세월호 참사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삼양라면을 먹어서 어떤 체세포에 항원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딱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질환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실리악병입니다. 실리악병. 셀리악 디지즈. 우리가 이제 디지즈 그러면 이제 질병 그러죠, 질병. 만성이라는 크로닉 디지즈, 디지즈. 뒤진다는 소리입니다, 뒤진다. 원래 이제 디지라는 게 한국말에서 어원이 된 거예요. 뒤진다, 그래서 이제 디지즈가 된 거예요, 디지즈. 셀리악 또 오래되면 뒤집니다, 이게. 죽는다는 소리예요. 셀리악 디지즈. 디지자 붙은 건 다 오래되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셀리악 그럼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뭐 소화지방변증 그러죠. 소화지방변증 뭐냐? 이거 글루텐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글루텐 그러면 밀가루의 점성을 좋아지게 하는 성분이죠, 글루텐.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었습니다. 짬뽕 라면 먹었습니다. 글루텐을 먹었는데 얘가 분해가 되면서 그럼 어디로 흡수가 돼요? 소장으로 흡수가 됩니다. 소장 상피세포 흡수가 되는데 여기 들어있는 이 글루텐,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단백질이 소장에 들어오기 전에 또 분해가 돼요. 아직까지도 얘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테닌, 이런 단백질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또 다시 잘라져요. 근데 첫 번째 글루테닌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글루텐 안에 들어있는 글루테닌이란 역시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이 공교롭게도 이 단백질이 칸디다균 세포벽 성분하고 거의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하는 건 백혈구가 뭐라고 생각해서 칸디다균이라고 이 시간에 이렇게 전달돼서 메모리가 돼 있는 애는 먹을 때마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칸디다균 같이. 그게 바로
실리악 디지즈입니다. 소화지방변증. 그러니까 똥을 싸면 소화지방이니까 애가 변이 기름기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묽게. 그러고 소장, 점막, 세피도 다 이렇게 파괴돼가지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찐덕찐덕해가지고 약간 점액성의 변이면서 혈변도 약간 섞일 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소장의 육모돌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파괴가 되면 나중에 죽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글루텐 프리, 글루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식 이런 것들이 식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의 질환은 가만히 생각하시면 뭐예요?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독소 물질이니까 그게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예요? 그런 통로가 대부분 소장이에요, 소장. 또는 대장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주로 소장입니다. 특히 회장. 그 다음에 크론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대장의 점막이 다 파괴되는 질환. 위장관 점막이 파괴되는 질환이다. 그럼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질병명에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사형 과잉 반응 정리를 뭐라고 해놓냐면 소화기 점막 질환. 점막이 염증 질환이에요. 소화기 점막 염증 질환. 이런 게 떴다. 그럼 그러면 독소 물질, 팝스 이런 거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먹으라는 뜻이에요? 식이섬유 반드시 보충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매일 해가지고 유산균만 투여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환들이. 소화기 쪽에 어떤 염증성의 질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뭘 물어봐야 돼? 인스턴트 많이 먹고 있느냐? 환경 호르몬은 잘 몰라요. 어디에 왜? 일상생활 자체가 다 환경 호르몬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파리모기약을 뿌린다부터 해서 농약이 들어가 있다. 농약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소화기 점막에서 들어가게 되면 통과가 되면 어디에요? 혈관 점막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점막, 그죠?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혈관 점막 염증 질환이지 또. 혈관 점막 염증 질환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동맥경화증, 그죠? 혈관염, 전맥염 이런 식으로 해서 혈관에 어떤 염증성이 혈관에 어떤 질환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도 뭘 생각해야 돼? 이거 부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시로 퍼져서 조직에 어떤 국한적으로 계속 거기만 망가지는 질환들도 일부 해당되는 게 있어요. 일단 거기에 요거 두 가지하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당뇨, 제1형 당뇨니까 췌장이 이제 파괴가 된 거죠, 완전히 췌장이. 그 췌장도 소화기계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 제1형 당뇨. 그래서 제2형 당뇨 환자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가 그게 이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췌장이 다 파괴됐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 꽂고 산다. 그러니까 제2형 당뇨, 현재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뭐가 필요해요? 식이섬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 나 김치 먹고 있는데 그러고 대충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2형 당뇨 환자들은 참 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많지만 식이섬유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질환, 갑상선염, 다발성경화증.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놔라. 특히 소화기 점막 질환하고 혈관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질환에 식이섬유를 접목할 생각을 잘 안 하신다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이제 미스 중에 하나니까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형 이렇게 끝내고 29페이지로 가셔서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서머리 한 겁니다. 서머리. 그래서 이거 이제 말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성질환의 발병 기전 및 치료 기전. 그러면 이제 거기 사각 위에 테두리 안에 바깥쪽이 이제 바깥쪽이면 루멘 소장 같으면 내강이 되겠고 사각 테두리 안에가 이제 고유층이 되겠죠. 고유층. 거기에 이제 음식물 영양소도 들어올 것이고 찌꺼기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 그래서 찌꺼기가 많이 유입됐다. 유해균 또는 프로테인 플라고 독소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화인 반응,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쪽이 치우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보통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과민 반응이 위주나 염증 반응이 위주냐 그것뿐이 차이가 있겠고. 직접적인 원인, 과민 반응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사 입장으로 따지면 항체 농도가 높더라. 그래서 혈액 검사 항체 농도 쭉 체크합니다. 염증 반응, 그럼 염증 반응 그러면 안에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농도를 측정한다는 거죠. 인터루킨 시리즈. 그래서 어떤 인터루킨 농도가 높으냐. 아디포카인은 교재 103페이지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생산하는 염증 유발 물질, 아디포카인, APP, 그러면 액큐트 페이지 프로테인, 한글로 하면 급성기 단백질, 간에서 생성되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APP 그냥 간단하게, 급성기 단백질, 교재 6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포막에서 파생되는 플로스타글란딘 계열하고 류코트리엔 이런 게 주로 이제 혈중 농도가 높으면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혈중 항체가 높은 원인, 그럼 뭐예요? B셀이 숫자가 많았다는 뜻하는 것이고, 왜 많아졌느냐? 면역계 평형이 TH2가 TH1보다 더 많아졌고, TH17이 트라이글사보다 더 많아져서 B셀이 과잉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항체가 높아진 것이다. 그럼 왜 B셀이 많아졌느냐? 그러면 장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원들이 유입됐다. 항원. 특히 뭐요? 유해균하고 플러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다. 또한 이제 혈중 히스타민 농도가 높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또 세포막 전이차가 떨어졌다. 또는 미네랄 평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인. 유해균을 억제하는데 알파비 플로라 유산균을 투여해서 커버해준다. 그리고 내강, 소화기 내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단백질 이런 찌꺼기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효소, LGS, 세포막 전이차 개선한다, 탈과립 억제한다, CMP 칼매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 염증 반응 같은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백혈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 주로 인터루킨 시리즈이기 때문에 주로 백혈구 교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 지방세포 또는 간, 그리고 항원으로 따지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독소물질하고 팝스 계열, 면역계 평형은 TH1이 더 많아졌고 TH17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쭉 TH1하고 TH17이 많은 상태로 쭉 가게 되면 뭐였어요? 현충적을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TH1이 많고 TH17이 많았다.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자가면역질환. 예후가 안 좋다. 그래서 최대의 어떤 외부에서 유입되는 식이섬유 역할이 꽤 커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식이섬유를 약간 천대시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딴 데서 팔리고 있어요. 몰에서 다.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약국에서 식이섬유를 좀 제대로 활용 못하고 다 뺏긴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건강식품 이런 쪽으로 판매되는 것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식이섬유가 꼭 낍니다. 그건 참 아쉬운 부분인데, 왜? 대한민국 사람 다 김치를 먹는다. 충분히 먹고 있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대한민국이 뭐예요? 식이섬유 부족 국가예요, 지금. 평균 30g 정도를 최소한 먹어라. 우리나라 평균치 18g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애들이 계속 평균치를 깎아먹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참 요즘 애들 참 김치 먹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거지 안 먹습니다. 이거들이. 참 하여튼 야실야실하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걸 좋아해요. 즐기고 뭐하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애들만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다. 참 이런 부분. 하기하니까 전 국민이 그래 주니까 약국도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병원도 그렇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뭐 다 교정의 국민이 만약에 그런 질병도 그만큼 줄겠죠. 다 같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해야 될지,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염증반응이 잘 일어나는 요인 중에서 독소물질 이런 것들을 왜 항원 외에 또 뭐였어요? NF-카파비 활성도가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NF-kappa비 활성도가 높은 요인 중에서 일단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불포화지방이 오메가6만 넘으면 고소한 것만 너무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뜩 내 몸을 막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삼겹살을 주로 해가지고 지방을 섭취한다. 나는 뭐같이 돼? 삼겹살, 돼지같이 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들어온 거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식용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으면 그쪽 위주로 구성이 된다. 그런 사람이 NF-kappa비 활성도가 높아서 염증 반응이 똑같은 신호에 의해서도 더 격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오메가3가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앞에서 그거를 또 살짝 놓치고 한 게 하나 있네. 어쨌든 지금 염증 반응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일단 NF-kappa비 활성도를 약간 낮춰야겠다. 그래서 이걸 억제하는 거, NF-kappa비를 억제한다. 그러면 약이 이미 예전에 개발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억제하는 약 뭐냐?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제제가 이걸 억제하는 약물이에요. 스테로이드 제제. 기가 막히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 이거 억제하는 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백혈구, T세포를 이걸 억제한다. 그럼 뭐, 이걸 억제하면 얘가 공격성이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잘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로도 쓰이죠. 하루에 5g씩 배부르게 먹는다. 그게 면역 억제로 쓰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그런 부작용 없고, 물론 장점이 아닌 단점이지만, 어쨌든, 먹으면 살도 좀 찌고, 피부도 뭐 더 얇아지고, 뼈도 약해지고, 이런 사이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없으면서 NF-kappa비를 억제하는 걸 계속 찾고 있는 거죠. 별 사이드가 없으면서 활용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활용되는 건 뭐예요? 지금 활용되어 있는 건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EPA입니다. 에이코사 펜터노이크 애시드. 스테로이드가 거의 같은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스테로이드는 뭐 5mg, 10mg 그래서 그 정도 세에서 이게 충분히 억제가 가능한데 EPA는 이런 조건을 쓰는 경우에 하루에 3g 정도 투여되는 3g. 1일 3g 정도 이상을 투여해야 스테로이드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는 게 기본 조건이고 또한 일정 기간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스테로이드 같이 그날 효과가 나타나냐. 일정 혈중 농도 올라가는 기간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한 45일 정도 걸려요. 45일.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걸 억제해서 이렇게 투여하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내가 준 거를 이렇게 먹고 집에 가서 또 오메가6 많이 먹고 오래 걸리죠. 혈중 농도 올리기가. 그래서 이제 EPA 3g이 가장 최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투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DHA라든가 DHA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는다. EPA 몇 밀리그램, DHA 합쳐가지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안에 EPA가 몇 밀리가 들어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3g을 채워서 먹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DHA가 이렇게 전환되는 건 거의 없어요. 체내에서. 이거는 뭐예요? DHA는 주로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거, 몸 안에 조직을 스트럭처. 어떤 스트럭처? 뇌나 척수의 구성 물질입니다. 구성 물질을 빼가지고 전환시켜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뇌하고 뭐 척수 쪽에 신경계 다 바보되게. 그래서 또는 망막. 그렇기 때문에 항상 EPA는 3g 정도 이상 투여하는 게 기본적 조건. 또 하나 또 뭐예요? 요거 외에 2010년에 이렇게 대체 물질 개발한 게 컬큐민입니다. 개발한 게 아니라 찾아낸 게. 컬큐민. 인도의 뭐 강화 그러니까 우리가 울금, 강황울금에 들어있는 항염증 물질이 컬큐민이었죠. 컬큐민.
생약 시간에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꾸르꾸민 그래가지고 컬큐민. 이 컬큐민 같은 경우에는 EPA보다 훨씬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거 강황 울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컬큐민으로 성분만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략 한 300ml 정도 하루에 300ml 정도인 경우엔 반 이렇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을 때 물론 컬큐민도 일정 기간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근데 현재는 주로 EPA로 활용하고 있죠. 컬큐민은 워낙 똑같은 이 정도의 효능이라고 치면 컬큐민 가격이 훨씬 비싸요. 그런 좀 문제가 있고 꼭 요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염증 억제를 위한 이 사람이 염증 반응이 자주 발현이 된다. 그러면 요거를 지켰어야 된다고.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3g 용량은 일반적인 염증 억제 용량이고 만약에 요게 자가 면역 질환이다.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예를 들면 베체트병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 노출됐다. 그런 경우엔 요게 조금 올라갑니다. 용량이 3.6g 이상. EPA에 투여하는 용량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3g 이상 군과 3.6g 이상 군. 그럼 야 3g이나 3.6g 별 차이 안 하는데 대충 먹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꼭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뒤에 이제 그 지방의 불균형 할 때 다시 또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또한 요까지 처리하게 되면 점막 고유층 내에서의 점막 바로 밑에 상황은 정리가 돼요. 그래도 많이 좋아집니다. 일단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다 제거가 안 되고 그러면은 혈관으로 또 뭔가 들어온다는 거죠. 혈관으로 찌꺼기가 들어와. 대표적인 건 다량의 어떤 항원 중에서 프로테인 플라그 그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세균은 일단 제껴놔야죠. 세균이 들어왔다. 병원에 가야지. 증식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B셀이 생산한 항체가 또 일부 혈액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라든가 다른 사이토카인 생산하는 세포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시리즈 아드포카인, 액티페이지 프로테인 프로스타글란딘 유코트린 이런 농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혈액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뭐예요? 항체 농도, 사이카인토인 농도, 그 다음에 찌꺼기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혈액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물질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 대사효소라고 했습니다. 대사효소. 그래서 대사효소군은 효소와 면역계 평행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보통 혈액 속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생긴다 그러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만성질환을 얘기하는 거야. 딱 그럼 자가면역 질환 또는 암이다 그러면 딱 이겁니다.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 항체 농도는 없다, 사이토카인 농도는 없다. 그게 자가면역 질환 암이에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이렇게 쭉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환 반드시 뭐예요? 대사효소가 투여가 돼야 빨리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사효소에 쓰이는 건 메타볼릭 LGS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해서 총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